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은 도시의 그 어떤 화려한 곳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시작되는 삶의 최전선이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스름 속이었지만 시장의 공기는 이미 상인들의 거친 고함과 트럭들이 내뿜는 매캐한 엔진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바닥은 밤새 내린 비와 생선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강도주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짐꾼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고 색이 바랜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등 근육은 거대한 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였고,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조차 계산된 듯한 흐름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깊게 눌러 쓴 모자 아래로 철저히 감춘 채 주위의 소음에 일절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상자를 옮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도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그저 그가 몇 달 전 홀연히 나타나 묵묵히 일만 하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었다. 그는 누구와도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작업이 끝나면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기에 사람들은 그를 그저 과묵하고 힘 좋은 사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도준의 눈빛은 단순한 짐꾼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깊었으며 가끔 모자챙 아래로 드러나는 그의 눈동자에는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함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무거운 생선 상자를 어깨에 메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도 주위의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랜 시간 특수한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도준에게 이 시끄러운 시장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은신처이자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는 장소일 뿐이었다. 시장의 중앙 통로 끝자락에는 한서연이 운영하는 작은 채소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성실한 상인이었다. 서연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흙이 묻은 채소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최근 시장 재개발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천일건설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그녀와 같은 힘없는 영세 상인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씩씩하게 웃으며 단골 손님에게 덤을 얹어 주었지만 가게 한 구석에 쌓인 붉은색 독촉장과 철거 경고문들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도준은 짐을 나르며 이따금 서연의 가게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미세한 감정의 균열이 생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장의 평화는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입구를 막아서면서 산산조각이 났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사내들은 험악한 인상으로 주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일건설의 하청을 받은 전문 용역 깡패들이었는데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었고 손에는 쇠파이프나 강목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나 그것이 더 큰 심리적 폭력으로 다가왔다. 상인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고 깡패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구역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며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서연의 가게로 향했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최 실장은 껌을 씹으며 서연의 진열대를 발로 툭툭 건드렸고 잘 정돈된 채소들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흙투성이가 되는 광경은 주위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용기를 내어 최 실장 앞을 막아섰지만 그녀의 작은 체구는 거구의 사내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품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내 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고 당장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가게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부당한 조건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비웃음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고 주위의 상인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깡패 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진열대를 완전히 엎으려 하자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몸으로 막으려 했고 그 순간 시장의 공기는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그때 묵직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나무 상자가 깡패들과 서연 사이에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며 자욱한 먼지를 피어 올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고 그 자리에는 강도준이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실수로 짐을 떨어뜨린 척했지만 그 위치는 절묘하게 깡패들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도준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상자를 다시 집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팔 근육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깡패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에 주춤거렸다. 최 실장은 눈을 부라리며 도준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도준은 그저 모자를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도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는데 그는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평범한 짐꾼이 가질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지만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깡패들이 도준을 둘러싸려 하자 도준은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움직이며 무게 중심을 낮췄는데 이는 실전 격투를 익힌 고수들만이 취하는 방어 자세였다.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고도 상대방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었고 시끄러웠던 시장통의 소음조차 그의 주위에서는 잦아드는 듯한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도준을 바라보았는데 평소 말없이 집만 나르던 그에게서 낯선 남자의 든든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도준은 깡패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작업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묘한 권위가 실려 있어 듣는 이들을 압도했다. 최 실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도준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했고 결국 바닥에 침을 뱉으며 두고 보자며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깡패들이 멀어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시장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도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진정시키며 도준에게 다가가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도준은 그녀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다. 그녀는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바로 앞에 있었지만 마치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준은 시장의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고 벽에 기대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 뜬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은 그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는 화면 속 천일건설의 로고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날 밤 도준은 자신의 좁은 단칸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낡은 벽지 사이로 스며드는 외풍이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그보다 더 뜨거웠고 오늘 낮에 보았던 서연의 눈물 맺힌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그 화려하고 잔혹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도준은 방 한구석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던 낡은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과 5성그룹의 황금 문장이 새겨진 만년필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도준의 모습은 시장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항상 그가 머물던 자리에는 텅 빈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상인들은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러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감상에 젖을 여유를 주지 않았고 천일건설 측에서 보낸 최후 통첩장이 가게 문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정오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고 그녀는 멍하니 주저앉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전고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굴착기와 용역들이 시장 입구를 에워싸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채소들을 끌어안으며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했다. 최 실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확성기로 철거 명령을 내렸고 굉음과 함께 중장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했다. 서연이 절망적으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찰나시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리며 10여 대의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들이닥쳤다. 리무진 행렬은 흙탕물이 튀는 시장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용을 뽐내며 용역 깡패들의 차를 밀어내듯 멈춰 섰고 그 압도적인 광경에 굴착기의 기사조차 멈칫하며 시동을 껐다. 가장 선두에 있던 차의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길을 만들었고 그 끝에서 누군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눈부시게 빛나는 이탈리아산 수트와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냉혹할 정도로 차가운 표정의 남자가 걸어 나오자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남자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생선 상자를 나르던 짐꾼 강도준이었지만 지금 그는 시장 바닥이 아닌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시장 입구에 멈춰선 리무진의 행렬과 그 중심에서 걸어 나오는 강도준의 모습은 마치 현실이 아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음을 내며 시장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던 굴착기들은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가동을 멈췄고 시끄럽던 엔진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도준의 발걸음은 느릿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으며 흙탕물이 튀는 더러운 바닥조차 그의 권위를 훼손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을 응시하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예전의 짐꾼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렬했다. 시장 상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하고 놀라운 반전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을 가로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최 실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흙바닥에 뒹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찮은 짐꾼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억지로 어깨를 펴며 도준을 향해 삿대질을 하려 했으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도준이 입고 있는 수트는 한눈에 봐도 일반적인 기성복이 아닌 장인의 손길이 닿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는 최 실장의 연봉을 합쳐도 살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었다. 상황 파악이 덜 된 용역 깡패 몇 명이 우두머리의 눈치를 보며 도준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섰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도준의 뒤를 따르던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에 의해 순식간에 제지당했다.
도주는 자신을 가로막으려는 깡패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지나쳤고 그 태도에는 상대를 적으로조차 간주하지 않는 철저한 무관심이 배어있어 보는 이들을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멈춰 서서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드러난 얼굴은 며칠 전까지 땀을 흘리며 상자를 나르던 그 얼굴이 맞았지만 표정에서 느껴지는 기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도준이 내민 손을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던 예전과 달리 매끄럽고 단정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흙이 묻은 앞치마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는데 그 짧은 표정 변화에서 서연은 그가 여전히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최 실장은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천일건설의 대리인이며 합법적인 철거를 집행 중이라고 악를 썼다. 그는 계약서를 흔들어대며 공권력을 들먹였지만 도주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까딱였을 뿐이었다. 그 신호와 동시에 도준의 비서로 보이는 냉철한 인상의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최 실장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 넣었고 그 힘에 밀려 최 실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비서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이것이 천일건설 법무팀으로 발송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와 불법 용역 고용에 대한 고발장 사본이라고 통보했다. 최 실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도주는 여전히 최 실장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많이 놀랐냐고 물어보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알던 강도준이 맞는지 혼란스러우면서도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도준은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 이곳을 벗어나자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 리무진 쪽으로 이끌었다. 서연은 얼떨결에 그의 손길에 이끌려 발을 떼었지만 등 뒤에 남겨진 가게와 상인들이 걱정되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도준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람들이 이곳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약속했다. 최 실장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으로 부하들에게 굴착기를 밀어붙이라고 고함쳤지만 이미 굴착기 기사들은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되어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상태였다. 시장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일시에 해소되는 통쾌함을 느끼며 도준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차 문을 열어 서연을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그 옆에 올라탔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며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차 안은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푹신한 시트는 지친 서연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초에 실장의 절망적인 표정과 환호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마치 남의 일인 양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은 도준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하였다. 그의 옆모습은 짐꾼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지성과 고뇌가 엿보였고 서연은 그에게 묻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어 입술만 달싹였다. 도준은 서연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맞췄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정말 내가 알던 강도준이 맞냐고 물었고 도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은 강도준이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서연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보다는 더 큰 의문을 남겼지만 지금은 그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리무진은 복잡한 노량진 시장을 벗어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남의 중심부를 향해 매끄럽게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변해갔다. 도주는 차내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켜고 무언가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주식 차트와 복잡한 기업 구조도들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그 화면을 훔쳐보며 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졸부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옷차림이 부끄러워져서 앞치마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려 애썼다. 도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는데 그 손수건에는 5성그룹을 상징하는 황금색 자수가 정교하게 놓여 있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천일건설 본사 사옥 앞이었는데 그 위용은 주위의 건물들을 압도할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서연은 왜 이곳에 왔는지 의아해하며 도준을 쳐다보았지만 도준은 말없이 문을 열고 내려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천일건설의 임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줄지어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고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서 어안이 벙벙했지만 잡고 있는 도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자각하게 해주었다. 로비 중앙에는 천일건설의 전무이자 최 실장의 직속 상사인 박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는데 그는 도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박 전무는 도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허리를 숙이며 오실 줄 몰랐다며 횡설수설했지만 도준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전 박 전무에게 최민석 사장을 지금 당장 회의실로 부르라고 짧고 간결하게 명령했다. 박 전무는 당황하며 사장님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곤란하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준의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고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최상층 회의실에 도착한 도준과 서연은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천일건설의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고 상석에 앉아있던 최민석 사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누구냐고 소리쳤다. 최 사장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인상을 가진 중년 남성으로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던 모든 계획의 원흉이자 배후였다. 도준은 대답 대신 회의 테이블 중앙에 있는 의자를 빼내어 서연을 앉히고 자신은 그 뒤에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을 호위하는 기사처럼 든든해 보였다. 최 사장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보안 요원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 도준은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펜 녹음기와 USB 메모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맑은 플라스틱 소리가 회의실의 정막을 깼다. 그는 최민석 사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시장 재개발 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최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협박질이냐며 도준을 조롱했다. 최 사장은 도준의 옷차림이 고급스럽다는 것은 알아보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그저 돈 좀 있는 놈이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도준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USB에 담긴 이중장부와 뇌물 리스트가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전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최 사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놈 정체가 뭐냐고 고함을 질렀다. 도주는 천천히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신은 이 여자의 보호자이자 오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 강도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오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의 거대 기업이자 천일건설의 모기업 지분을 상당수 보유한 대주주였기 때문이었다. 최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도준을 올려다보았다. 도준의 눈은 더 이상 시장통의 짐꾼이 아닌 냉혹한 승부사의 빛을 띠고 있었다. 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자 최민석 사장을 비롯한 천일건설의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인 오성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남자라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이었다. 강도준은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차갑게 일별하며 천천히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가 최 사장의 옆에 섰는데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다. 그는 최 사장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가볍게 툭 치며 비키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고 최 사장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도준이 그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자 회의실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낯선 모습에 현기증을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장 바닥에서 함께 땀 흘리며 국밥을 먹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지배자였고 그에게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은 그녀로 하여금 그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는 흙 묻은 앞치마와 도준의 완벽한 수트가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비를 의식하며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도준은 잠시 시선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찰나의 순간 부드러워졌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철가면을 쓰고 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도준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저장 장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일건설이 그동안 자행해온 불법 하도급과 비자금 조성 그리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폭력교사 혐의가 모두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 내용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듯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최 사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려 했지만 도준은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다. 도준은 이미 검찰 특수부에 모든 자료가 넘어갔으며 지금 이 시간부로 천일건설의 경영권은 오성그룹 비상경영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살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도준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했던 이유를 나지막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 보고서나 재무제표가 아닌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밑바닥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룹의 환부를 직접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던 것이었다. 임원들은 자신들이 하찮게 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시장 사람들이 사실은 그룹 후계자가 가장 아끼고 보호하려 했던 존재들이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이곳은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되니 나가자고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망설이며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도준의 단호한 눈빛을 거역할 수 없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문 밖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사장과 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복도는 고성과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주는 그 소란을 뒤로 한 채 서연의 귀를 살짝 막아주며 그녀가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와 단절되자 도주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을 향해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서연은 도준의 잡은 손을 놓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준에게 왜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본명은 강도준이 맞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은 오성그룹의 이사 혹은 본부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서연을 속일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서연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서연의 혼란스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성그룹 후계자의 등장을 취재하기 위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지는 혼란 속에서도 도주는 침착하게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오자 도주는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연에게 이제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차는 도준의 개인 거처가 있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촌을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창밖의 풍경은 강남의 빌딩 숲에서 한적한 남산의 숲길로 바뀌어 갔다. 도준의 집에 도착한 서연은 그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다시 한번 위축되었는데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예술 작품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도준은 서연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내어오며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오성그룹 회장의 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본가의 견제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시장에서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이자 구원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재벌가와 달리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벌어서 사는 시장 사람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서연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울 수 있었다고 했다. 도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고백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화려한 배경 뒤에 감춰진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한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도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시장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무심한 듯 따뜻했던 배려들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도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일건설을 시작으로 오성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세력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연과 시장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곁에서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도준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 이름에는 본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그는 서연에게 양해를 구하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성그룹 회장이자 도준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오라는 호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준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은 이곳에서 쉬라고 말하며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집사를 불러 그녀를 보필하도록 지시했다. 도준은 옷방으로 들어가 흐트러진 수트를 정돈하고 다시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거실로 나왔다. 그는 불안해하는 서연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없는 동안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떠나는 도준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준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밖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채 올라타 오성그룹 본가인 성북동 저택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도준은 태블릿을 켜고 자신을 공격해올 이복 형제들과 그들의 세력 분포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성북동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도준의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에는 이미 수많은 가신들과 친인척들이 모여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도준을 경계와 적의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차에서 내렸다. 본관 현관 앞에는 도준의 이복형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강현수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강현수는 도준에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냄새나 풍기더니 제법 꼴을 갖춰 입고 나타났다며 비아냥거렸지만 도준은 형님의 부패한 냄새보다는 생선 냄새가 훨씬 향기롭다고 맞받아쳤다. 저택의 거실로 들어서자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매서운 눈으로 도준을 맞이했고 공기는 숨 막힐 듯 팽팽해졌다. 강 회장은 도준에게 천일건설건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질책하려 했지만 도준은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강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강현수 부회장이 천일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강현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도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도준은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이제 오성의 주인은 능력이 없는 혈육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렸다. 성북동 본가에서의談판은 예상대로 차갑고 건조하게 끝이 났는데 강 회장은 손자들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침묵을 지켰다. 도준은 자신의 이복형인 강현수 부회장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그대로 등을 돌려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천일건설에 대한 자금 압박을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천일건설에 숨통을 조여 그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들 작정이었으며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금융전쟁의 서막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아드레날린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다음 수를 구상했다. 다음 날 아침 오성그룹 본사 전략기획실은 전장에 나가는 군대와 같은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고 도준은 그 중심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띄워진 주식 차트와 재무제표를 번갈아 확인하며 천일건설의 채권을 회수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줄을 차단했다. 직원들은 도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빈틈없는 일처리에 혀를 내둘렀으며 그가 지난 몇 달간 시장에서 짐을 나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도주는 감정을 배제한 기계적인 태도로 업무를 처리해 나갔지만 그의 책상 한편에는 서연이 시장에서 챙겨주었던 낡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것만이 그가 가진 유일한 인간미를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도준의 안전 가옥인 한남동 빌라에 머물고 있던 서연은 넓은 거실을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풍경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이나 냄새나는 시장통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기에 그녀는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집 안 곳곳에 놓인 고가의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도준의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도준이 짐꾼이었을 때는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이제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져서 다가가기 힘든 거리감이 생겨버렸다. 오후가 되자 도준은 잠시 일손을 놓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볼 때와는 달리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는 서연에게 식사는 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세하게 물으며 그녀의 안부를 챙겼고 서연은 그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도준은 서연의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는 것을 감지하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녀를 회사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사가 대기하고 있으니 준비하고 나오라고 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에 수긍하고 옷장을 열어 그가 미리 준비해둔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서연이 도착한 5성그룹 본사 로비는 천장이 까마득하게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은 서연을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며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도준이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는데 그는 업무 중이라 넥타이를 약간 푼 상태였지만 여전히 완벽하고 근사해 보였다. 도준은 주위 직원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무실로 이끌었으며 그 당당한 태도는 서연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집무실에 들어선 서연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정영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곳은 마치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처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일건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정상화시켜 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서연은 도준이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의 생존권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 시각 강현수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병을 벽에 던지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술이 흥건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도준이 가져온 증거물 때문에 아버지인 강 회장에게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는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현수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민석 사장을 호출했고 두 사람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머리를 맞대고 도준을 무너뜨릴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준이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 했던 약점이 바로 한서연이라는 평범한 여자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그녀를 이용해 도준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로 합의했다. 도준과 서연은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회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곳은 일반인들은 예약조차 힘든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도준이 주문한 메뉴는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니라 소박한 파스타와 샐러드였고 그는 서연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식사 도중 도준은 시장에서 일할 때 서연이 끓여주었던 김치찌개가 그립다고 말하며 짐꾼 시절의 추억을 꺼내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언젠가 다시 그 찌개를 끓여주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한 따스한 기류가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도주는 서연을 데리고 잠시 한강변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도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하며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을 내비쳤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시장에서의 시간만큼은 오롯이 강도준이라는 인간으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손을 뻗어 도준의 손등을 덮어주었고 그 따뜻한 온기에 도준은 잠시 눈을 감고 거친 숨을 고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다음 날부터 도준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는데 그는 언론을 통해 천일건설의 부실공사 의혹과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사례를 대대적으로 터뜨렸다. 뉴스는 연일 오성그룹 후계자의 정의로운 내부 고발과 개혁 의지를 찬양하는 기사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급격하게 도준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천일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강현수 부회장 라인의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등 도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다. 도준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강현수와 최민석은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인터넷 여론 조작팀을 동원해 서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재벌 후계자를 꼬셔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거나 시장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도준에게 접근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가짜 뉴스들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또한 그들은 서연의 과거 사진과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여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랄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도준은 보고를 받고 격분하여 책상을 내리쳤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자신에 대한 끔찍한 댓글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져 손을 떨었는데 낯선 사람들이 보내는 혐오와 조롱은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폭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준이 쌓아 올린 명성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다. 도준은 즉시 법무팀을 가동하여 유포자들을 색출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지만 서연이 받은 상처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아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지만 서연의 눈동자는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준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그는 단순히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방송 카메라 앞에 직접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강현수 측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기습적으로 회견장을 마련했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도준은 서연에 대한 루머는 모두 거짓이며 그녀는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은인이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의 당당한 고백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현수는 도준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여론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도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비열한 방식으로 여성을 공격하는 배후 세력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 이는 강현수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대기실로 돌아왔는데 그곳에는 서연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고 도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현수는 도준이 방심한 틈을 타 시장 상인들을 매수하여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새로운 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천일건설의 하수인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도준이 사실은 시장을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시효를 하는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순박한 상인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도준은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시장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본의 논리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더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넥타이를 다시 고쳐 매었다. 강현수 부회장의 비열한 공작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악랄하게 전개되었는데 그는 자본의 힘을 이용해 시장 상인들의 생계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시장 골목 곳곳에는 강도준이 재개발 보상금을 독식하기 위해 상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뿌려졌고 매수된 몇몇 상인회 간부들은 도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며 불신의 싹을 틔웠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상인들에게 돈 문제는 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도준을 향한 믿음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변해갔고 따뜻했던 시장의 인심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도준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장을 찾았을 때 그를 반겨주던 국밥집 할머니조차 그를 외면하며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은 도준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도준은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현실에 분노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오성그룹 본사에서는 도준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강현수가 도준을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준비한 회심의 일격이었다. 강현수는 도준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천일건설의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을 설득했고 여론전에서 밀린 도준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도준은 이사회를 통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천일건설의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만 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완벽한 논리와 증거로 이사들을 설득할 전략을 세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홀로 남겨진 서연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도준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는데 그의 수트 차림은 빈틈없는 완벽함을 보여주었지만 눈빛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응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도준은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려 배치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강현수의 계략은 도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는데 그는 도준이 이사회장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 서연을 밖으로 유인할 덫을 놓아두었다. 서연에게 시장 상인들이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조작된 문자가 전송되었고 마음이 여린 서연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앞뒤 잴 것 없이 집을 뛰쳐나갔다. 이사회장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강현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도준을 맞이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도준이 발언대에 올라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천일건설의 불법 비자금 흐름을 폭로하려던 순간 그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비서실장은 도준의 귀에 서연이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시장으로 향했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사회를 포기하고 나가면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강현수는 도준의 동요를 눈치채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중단할 셈이냐고 비아냥거렸다. 도준은 발언대를 움켜쥐고 짧은 순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는데 오성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의무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야 하는 남자의 본능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고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이사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등을 돌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현수는 도준의 뒤통수에 대고 내 놈은 이제 끝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고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복도를 전력 질주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품위 있는 재벌 3세가 아닌 절박한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도준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노량진 시장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도심의 도로는 꽉 막혀 있었지만 그는 경적을 울리며 고개 운전을 하듯 차들 사이를 빠져나갔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낯선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상인으로 위장했지만 험악한 눈빛과 거친 말투는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은 서연을 배신자라고 몰아쓰며 위협했고 겁에 질린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다. 진짜 상인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도준의 차가 굉음을 내며 시장 입구로 들어섰고 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려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땀범벅이 된 채 헐떡이며 나타난 도준의 모습에 깡패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강목과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등으로 그녀를 보호했고 날아오는 강목을 팔로 막아내며 고통을 삼켰다. 뼈가 울리는 통증이 전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깡패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수트 재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오랜만에 짐꾼 강도준의 야성을 드러냈는데 그 기세는 훈련받은 깡패들조차 압도할 만큼 맹렬했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동안 시장 상인들은 도준이 온몸으로 서연을 지키며 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고 그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재벌 후계자가 고작 여자를 이용해 돈을 벌려 했다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리가 없다는 진실이 상인들의 가슴을 울렸다. 도준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깡패 하나를 제압하고 서연을 일으켰으며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의 입계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든든했다.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의 상처를 닦아주려 했지만 도준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 그녀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도준의 연락을 받은 경찰과 경호팀이 현장에 도착하자 깡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서연은 그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주위로 모여든 상인들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국밥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준에게 수건을 건넸다. 도준은 피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자신은 여전히 이곳의 짐꾼 강도준이라며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그 말 한마디는 강현수가 퍼뜨린 수만 장의 전단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상인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았다. 상인들은 도준을 연호하며 그를 자신들의 진정한 보호자로 받아들였고 시장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도준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연과 함께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사회를 망친 대가로 그는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고 당분간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오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돈과 권력은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당신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도준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어도 내가 먹여 살리겠다고 농담을 건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시련을 함께 겪어낸 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주는 알고 있었는데 강현수가 이번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을 지금이 바로 역습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서연이 잠든 사이 몰래 차 밖으로 나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플랜 B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도준이 이사회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포기한 것은 단순한 직함뿐이었고 그는 이미 이사들의 약점과 강현수의 차명 계좌 정보를 쥐고 있는 내부 고발자를 포섭해둔 상태였다. 그는 강현수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릴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오성그룹 이사회 파행 소식으로 도배되었지만 도준은 침착하게 자신의 비밀 사무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그를 돕기 위해 모인 소수 정예의 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도준의 지시에 따라 강현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된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도준은 모니터 화면에 뜬 완벽한 증거 자료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고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뀔 시간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을 지키기 위해 잠시 물러났을 뿐 포기한 적이 없었으며 더 크고 완벽한 승리를 위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도준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는 아주 특별한 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안심시켰다. 그는 강현수가 주최하는 승리기념 파티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등장할 계획을 세웠고 그곳을 강현수의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도준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지만 기품 있는 넥타이를 꺼내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흔들리는 청춘이 아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도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강현수 부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였지만 실상은 강현수가 오성그룹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축하하는 승리의 연회였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참석하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고 신뢰를 가득 채운 클래식 선율은 그들의 위선적인 사교를 더욱 우아하게 포장해주고 있었다. 강현수는 무대 중앙에 서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경쟁자였던 이복 동생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아부 섞인 축하 인사를 즐기며 자신이 곧 오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파티장의 한 구석에는 천일건설의 최민석 사장이 굽신거리며 강현수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는 이번 사태에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아 그룹 내 요직을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최 사장은 샴페인을 들이키며 강도준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그룹을 포기한 멍청한 놈이라고 비웃었고 강현수 역시 그 말에 동조하며 도준의 나약함을 조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며 시장 상인들의 눈물이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었고 약자를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존 방식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파티장의 음악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파티장의 거대한 양문이 예고도 없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고 웅성거리는 소음과 함께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입구에는 검은색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도준이 서 있었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사신이 강림한 듯한 서늘한 위압감을 풍기며 좌중을 압도했다.
도준의 옆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 함께 서 있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시장 상인이 아니라 당당한 오성그룹 후계자의 파트너로서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도준은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파티장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강현수는 도준의 등장에 표정이 굳어지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고 보안 요원들을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준은 이미 이 호텔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였으며 파티장의 보안 책임자들 또한 도준의 사람으로 교체된 지 오래였다. 도준은 무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좌우로 갈라지는 하객들의 시선을 즐겼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음악이 멈춘 적막한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최민석 사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도준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고정시키자 마치 뱀 앞의 개구리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도준은 강현수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멈춰 섰고 두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도준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현수의 고함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자선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현수는 당장 마이크를 끄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 설치된 거대한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파티장 전체가 어두워졌고 스크린에는 흐릿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꾼 복장을 한 도준이 시장 구석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최민석 사장과 강현수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의 강현수는 시장 재개발을 통해 얻게 될 막대한 비자금의 규모를 언급하며 상인들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해 폭력 조직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짐꾼들이 옆에서 짐을 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리낌 없이 범죄를 모의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현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도준은 영상을 가리키며 당신들은 노동자들을 하찮게 여겨 눈앞에 두고도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하찮은 노동자가 바로 당신들의 파멸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일갈했다. 최민석 사장은 그것이 조작된 영상이라며 발악했지만 곧이어 스크린에는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연달아 공개되었다. 도준의 비밀팀이 확보한 강현수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 경로가 도표로 상세하게 표시되었고 천일건설이 빼돌린 공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 강현수의 개인 금고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도준은 이 모든 자료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전달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부로 강현수 부회장의 모든 직무는 정지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도준은 가볍게 그의 손을 쳐내며 이제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문이 다시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체포영장을 들고 강현수와 최민석을 향해 다가왔다. 최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추태를 부렸지만 수사관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강현수는 자신이 오성그룹의 부회장이라며 소리쳤지만 검사는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며 그를 강제로 연행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준은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도준은 끌려가는
강현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형제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해야 했던 비애감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객들은 침묵 속에서 도준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도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오성그룹은 앞으로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시장 상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연설에 몇몇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곧이어 파티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서고현은 도준의 옆에서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실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도준이 단순히 재벌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용기 있는 남자라는 사실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도준은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서연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를 뒤로 한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유유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으며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듯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고 도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도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쫓기는 일도 숨어야 할 일도 없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져갔고 도준과 서연의 주위에는 평온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준은 준비된 채 오르기 전 서연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그녀를 데리고 근처의 남산 전망대로 향했다. 늦은 밤이라 인적이 드문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고 그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준은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우리가 지켜낸 시장의 불빛이라며 작지만 소중한 삶의 터전들이 모여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회장이 되더라도 그 낮은 곳의 불빛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그런 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당신이라면 분명 좋은 회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때 도준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병원에 입원 중인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도준은 잠시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비서실장은 회장님께서 뉴스를 보시고 의식을 회복하셨으며 도준을 찾으신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준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뒤 서연에게 할아버지를 뵈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준은 이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도준은 서연을 집에 데려다주고 병원으로 향하기로 했지만 서연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도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서연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채 올랐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도준은 강현수의 몰락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그룹 내부를 어떻게 수습할지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그는 단순히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내일부터 당장 시작될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옆에 앉은 서연의 존재가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도준이 바라보는 세상은 분명 어제와는 달라져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강 회장의 병실 문 앞에 섰고 도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강 회장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주치의와 비서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도준이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처럼 매섭지 않고 어딘가 허탈해 보였다. 도준은 강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서연도 그 뒤에서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렸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도준을 응시하다가 마른 입술을 떼어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한마디는 도준이 평생을 기다려온 인정의 말이었고 그 순간 도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오랜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강 회장은 힘없는 손짓으로 도준을 가까이 오라고 불렀고 도준이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그의 손을 잡으며 그룹을 부탁한다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다. 도준은 강 회장의 손을 맞잡으며 반드시 오성을 바르게 이끌겠다고 약속했고 강 회장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병실을 나온 도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어깨 위로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도준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고 그 따스한 손길은 도준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고 도준은 진정한 오성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계절이 3번 바뀌고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물러간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자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과거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치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던 살벌한 현장은 이제 오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강도준 회장이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결제한 안건이 바로 시장 상생 프로젝트였고 그는 약속대로 상인들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의 가게를 리모델링해주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낡고 비위생적이었던 통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던 천장은 투명한 아케이드로 교체되어 햇살이 쏟아지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나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고 활기찬 호객 소리와 웃음소리가 시장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오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풍경 또한 과거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권위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공간이 투명 유리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집무실로 바뀌어 있었다. 강도준은 회장이 된 이후에도 수행비서 없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지를 받들어 그룹 내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물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도준은 시장 바닥에서 익힌 끈기와 뚝심으로 그들의 저항을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그는 화려한 보고서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겼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수행원 없이 평복 차림으로 시장이나 공장 같은 현장을 방문하여 진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서연의 일상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노량진 시장의 작은 채소 가게를 지키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의 도움으로 가게를 확장하고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직거래하는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청년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재벌 회장의 연인이라는 시선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밤에는 경영대학원에 다니며 도준에게 부끄럽지 않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이는 도준이 그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가끔 도준이 예고 없이 가게에 들러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 박스를 날라줄 때면 서연은 그를 말리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도준은 중요한 일정을 모두 비우고 편안한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서연의 가게를 찾았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어려워하기보다는 도준 총각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했고 지나가는 길에 갓 찐 떡이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도준은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정을 느끼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그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 서연의 뒤로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깜짝 놀라 돌아보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도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시간을 비워달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자 도준은 서연을 데리고 시장 옥상에 조성된 하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숨겨진 명소였지만 오늘은 도준이 미리 손을 써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놓았다. 정원 입구부터 은은한 조명이 길을 밝히고 있었고 바닥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하얀색 안개꽃이 꽃길처럼 깔려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고 감탄사를 연발했는데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보다 자신들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선택한 도준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꽃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그동안 우리가 함께 겪어온 시간들을 하나씩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원 중앙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도준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신 뒤 긴장된 표정으로 넥타이를 살짝 풀며 짐꾼 시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기분이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을 해준 것이 바로 서연이었다고 고백했다. 도준은 그때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온기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고 그녀는 말없이 도준의 손을 꽉 잡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도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공방에서 제작한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다. 도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도준이라는 남자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한서연 당신이 있었다고 말하며 평생 당신만을 위한 짐꾼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청혼했다. 그는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서연은 넘치는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노량진 시장의 중앙광장에서 열렸는데 이는 재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을 마다하고 시장을 예식장으로 선택한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하객석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시장 상인들이 나란히 앉아 축하를 나누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턱시도를 입은 도준과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짐수레를 개조해 만든 웨딩카를 타고 등장하자 하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려주었다. 주례는 국밥집 할머니가 맡았는데 그녀는 구수한 사투리로 두 사람에게 서로 믿고 의지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는 덕담을 건네
예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 결혼식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축제였으며 계층 간의 벽을 허문 화합의 장이었다. 결혼 후에도 도준과 서연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도준은 오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리 잡았고, 서연은 자신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여성 경영인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두 사람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어울리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그 소탈한 모습은 언론에 자주 소개되어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가끔 도준이 피곤해할 때면 서연은 예전처럼 그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도준은 그 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바닥까지 싹싹 비우곤 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어느 늦은 밤 도준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문득 자신이 입고 있는 수트가 더 이상 갑옷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혹은 타인을 위압하기 위해 수트를 입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옷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와 그의 어깨에 기대자 도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당신 덕분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고 속삭였다.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당신은 수트를 입든 작업복을 입든 언제나 내게 최고의 남자였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고 창밖의 달빛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어 주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아이들은 주말마다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 나들이를 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도준은 아이들에게 시장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아빠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엄마를 어떻게 만났는지 무용담처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고 상인들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도준을 닮아 씩씩하고 서연을 닮아 예쁘다고 칭찬했다. 도준은 아이들이 화려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견딜 줄 아는 들꽃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이 서연에게 받았던 사랑과 구원을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강도준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의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짐꾼도 아니고 냉혹한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행복한 가장이자 현명한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작업용 장갑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그 장갑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나침반이었다. 도준은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시장 짐꾼이던 남자는 그렇게 진정한 의미의 재벌, 즉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 영원한 사랑을 지켜내었다.